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송금하고 송금부산입 이 규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송금에 대한 의의하고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송금은 말 그대로 이권과 그런 거죠. 순자산 감소액이라고 하고요. 순자산 감소한 금액이죠. 여기 송금부산입 항목으로 규정된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을 뺀 나머지가 뭐예요? 요거랑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특별하지 않는 한 송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송금불산입 항목은 우리 이건과 똑같이 첫 번째가 이제 자본거래. 이게 순자산이 감소되는 거래가 보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랄지, 그 다음에 감자 차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본을 감소시키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결국은 감소되는 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야? 송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입금으로 보지 않는 거와 똑같은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기타 조세 정책적 목적입니다.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뭔가, 그죠? 송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빼고는요,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예시 규정이니까 이거 말고라도 송금의, 그죠? 순자산 감소액이라면 전부 다 송금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송금의 의의가 있습니다. 송금의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 송금의 정의를 딱 보면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어요. 송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송금을 다른 말로 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비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거 손비 처리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손비는 손실과 비용의 줄임말이다. 손실과 비용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금 혹은요, 손비, 그리고 비용 처리, 뭐 이건 거진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비에 대한 이 정의가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특성이 있거든요. 손비를 그저 설명하는 가장 중추적 개념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는 알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송금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업무의 유관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과 관련하고 여기 사업과 관련한단 말이죠. 손비의 개념을 쭉 설명할 때 법인세법에 보면, 그죠? 사업과 유관하다, 관련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 유관성.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손비가 되려면요, 사업 유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과 유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사업과 무관한 순자산의 감소액은요,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거는 대원칙이 부인하는 입장이죠. 손비가 아니다, 송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기부금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업무와 관계없잖아요. 사업과 관련 없이 나가는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부인해요. 한데 부인하는 주체가 과세관청이잖아요. 자기한테 기부를 하더라고요. 왠지 기분이 뭐예요? 좋아져요. 그래서 대원칙은 아니지만 공익성 정도에 따른 겁니까? 이쁜 짓을 하면, 그저 다 일정한 금액을 한도를 둬서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거죠. 하지만 대원칙은 업무의 유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이 해당 지출이 최소한 뭐예요? 수익 관련 지출이어야 된다. 수익 관련성이 있어요. 수익에 대응하는, 즉 입금에 대응하는 뭐예요? 대응하는 자산의 감소액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부가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부가적인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업무의 유관성. 그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드리면 통상성이라는 것도 통상적일 것,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통상적일 것, 세 번째. 이 세 가지 개념이 손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설명하고 있어요. 통상성. 정말 그렇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만 안다라면 사업의 유관성이라는 개념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금의 범위는 아래, 그죠? 쭉 이렇게 해 있고, 여기 제가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아래의 범위는 그냥 대표적인 예시에 불과한 거며, 순자산의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뭐야? 송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송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항목은 전부 다 송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시험은 여기 예시밖에 안 나와요. 예시 말고는 잘 안 나와요. 예시 금액을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이 예시 정도를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있죠. 여러분들이 쭉 여기 한 거 있잖아요. 이걸 배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세부적으로 여기서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보되 뒤에서 먼저 하나하나씩 여기에 대한 예시 규정을 뜯어볼 거예요. 이게 지금 소개한 거고. 자, 입금은 말 그대로 순자산의 증가액이고 입금불산입 항목이 아니면 전부 다 입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송금은 저런 개념도 필요하고 하나 더 있죠. 이 송금을 인정받기 위한 그죠? 우리 이제 그저 하나의 그저 추가적인 뭔가 요건이 좀 필요해요. 그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저거에 그저 손비의 금액에 있죠. 부합하면서 정의에 부합하면서 요거 법인의 뭡니까? 입증 책임을 그죠? 입증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 바로 손비 순자산 감소액이 뭐예요? 증거 책임. 객관적인 뭐예요? 객관적으로 이거 지출에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도대체 지출이 되었다면 그걸 그죠? 지출이 되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증거 책임이 그 개념에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적 정빙, 적격 정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 책임에 따라 가지고 우리 보통 법적 정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적격 정빙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송금을 인정받으려면 정빙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법적 정빙을 갖춰야지만이 인정해 준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빙을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얘기가 우리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가 5년이잖아요.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하니까 말 그대로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정빙은 몇 년을 보관해야 된다고요? 신고 기간부터. 그 5년을 보관하는 거예요. 막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기업에 가보시면 10년 전에 것도 있어요. 그저 쌓아놓는 거 혹시나 하고 막 참고해 보면 되게 쌓여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 5년. 저도 5년 지난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뭐 그런데 그냥 뭐 별로 크지 참고가 많지 않은 거 그냥 냅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빙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빙이 없다라면 정빙 없이 비용 계산이 있다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지출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부인해야 마땅하죠. 정빙이 없다면 그건 전부 다 뭐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수증에다가 소모품비 1억. 그죠? 그럼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영수증 소모품비 1억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1억이 나간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줬다는데. 그죠? 내가 줬다. 뭐 그죠?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빙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빙의 종류는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빙도 그레이드가 있죠. 정빙도 랭킹이 있다고요. 정빙의 최고의 랭킹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과세사업자의 최고 정빙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들의 최고 정빙은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얘가 최고의 정빙, 랭킹 1위. 근데 얘들은 랭킹이 순위 밖에 있었는데 뭐예요? 영수증에 불과한 건데 얘가 뭐예요? 좀 독특한 기능을 하는 영수증이 있어요. 이 거래를 확인시킬 수 있는, 거래를 확인해서 과세관청이 알 수 있는 있죠. 그런 영수증들이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예외적으로 이쪽으로 성격시켜줬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폐 영수증,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뭐 이거는 같은 거니까 그죠? 자, 이런 수단들도 뭐야? 그래서 거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정빙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원칙적인 매입세 공제는 세 가지 정빙이 아니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아니고는 매입세 공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안 되죠. 물론 예전거 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정빙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정빙을 갖췄다는 말은 뭐야? 갖췄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예요? 완벽한 송금으로 다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에 여러분들이 인건비의 법적 정빙이 뭘까요? 인건비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신고한 거 있죠? 신고했다라면 신고한 근거를 가지고 인건비를 공제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뭔가 하나 좀 심심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정빙 말고 기업을 활동을 하다 보면
이거 외적인 증빙을 받게 되는데 그 증빙이 바로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수증이 문제인 거예요. 영수증이.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법적 증빙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적 증빙이 아닌 거래에서 법적 증빙을 안 갖췄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뭐예요? 다 증빙으로 인정해주지 않다. 송금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부가세제법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라고 해놓고 뭐예요? 거래 상대방의 송금을 인정 안 해준다면 이거는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법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영수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법적 증빙이 아니에요. 아닌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면 소액 거래만 뭐예요? 금액을 정해놓고 소액 거래만 뭐예요? 그 인정하는, 예외적으로 법적 증빙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소액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3만 원을 기준으로 3만 원 이하는 그냥 영수증 해도 돼. 접대비는요, 두 개로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비하고 접대비는 좀 다른데요. 일반 경비는 3만 원 이하, 접대비는요, 1만 원 이하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3만 원 초과하면요, 반드시 법적 증빙을 갖춰야 되고, 접대비는요, 1만 원 초과하면 반드시 법적 증빙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3만 원 초과했으면, 했다. 물론 증빙이 없으면 무조건 뭐예요? 송금불산입 하고 상해처분하겠죠. 증빙이 없다라면 귀속이 뭡니까? 불분명한 거 아니에요. 귀속 불분명은 무조건 대표자 상해로 때리면 됩니다. 증빙이 없다는 말은. 그러면 날리는 거. 이거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 바로 때려버린 거. 부인해버린 거. 그러면 이제 증빙이 영수증에 받은 게 있다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 지출이 객관적으로 나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나간 건 맞아. 그런데 만약에 5만 원을 받았다 할게요. 그러면 영수증으로 수취한 금액이 5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5만 원. 근데 뭘 받았어요? 5만 원 받았대요. 그러면 3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은데 3만 원 초과하면 법적 증빙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갖췄다 지금. 그럼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두 개가 좀 달라요. 일반 경비는 송금에 산입을 해줘요 일단. 왜냐하면 이거를 없었던 거래는 아니니까. 아예 가라 거래라면 다 부인해야 되지. 허위 거래라면 부인해야 되지만 실제로 돈이 나갔는데 증빙을 법적 증빙을 못 갖췄다 뿐이잖아요. 그죠? 인정을 해주고 뭘 때립니까? 제재로 가산세를 때리는 거예요. 이 가산세가 여러분들 실무해 보시면 알죠? 1998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97년도가 IMF거든요. 98년도가 제가 갓대리예요. 갓대리. 막 대리를 달았을 겁니다. 막 대리를 달아가지고 갓대리가 됐는데 이때 이 제도를 보고 쇼킹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 그죠? 이 정병을 갖추지 않으면요. 가산세인데 처음에 입법 발의된 세율이 지금 정병을 갖추지 않는 금액의 10%의 가산세를 때리겠다라고 처음에 입법 발의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산세는 기본세율이 1%고요. 공급거래금액, 공급가액에. 중가산세가 2%였던 시절입니다. 지금 가산세율이 3%까지, 가산세율이 중가산세가 3%가 있지만, 세다는 게 2%, 3%거든요. 근데 10%를 때린다고요? 미친 거 아니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년도에. 심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2%로, 이 경감이 되면서 뭡니까? 경감이 되면서 계속 설왕설래 하다가 굳어져서, 지금 굳어졌는데, 이 가산세 이름이 좀 변천이 좀 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정빙불비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정빙이 불비된 가산세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정빙불비 가산세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법률적인 용어는 안 해요. 그게 바뀌었는데요. 그 다음에 좀 가다가 법정 정빙 미수치 가산세라고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다 이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현재 가산세? 지출 증명서류 그죠? 지출 증명서류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법에 가산세 서식에 보면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가산세 계산서를 보면 가산세 계산서를 가보면 여기가 미제초 가산세 여기 지출 증명서류 가산세 있죠.
그죠? 내가 지출한 정빙 중에서 못 갖춘 거. 그죠? 그러면 그 금액이 100만 원이라 가정하면 2만 원이다. 그죠? 5만 원이면 1,000원이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죠? 1,000원이 되면 2%란 말이잖아요. 얘가 올해 법이 약간 뭐예요? 약간 손질이 됐어요. 예전에는 초과액에 3만 원 초과액에 2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물리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물리는 건지 그 점이 굉장히 불확실한 그죠 조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올해 바뀌면서 미수지 금액 중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송금에 인정된 금액은 다 5만 원 다 해줬잖아요. 그죠? 5만 원에 2%라고 정확하게 명문화하면서 조금 더 보완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 올해 뭐 개정된 건데 여러분은 예전에 했던 것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약간 손질이 되어가지고 개정된 법률이 이렇게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일반적인 거는 3만을 초과하면 뭐야? 법적 정비에 갖춰야 되는데 만약 못 갖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수증을 받았다면 송금 산입해주고 가산세 때리겠다. 그리고 실무해 보신 분 알잖아. 5만 원 때리면 좌측에 활성화되고 카드 쓴리 이게 나오잖아요. 몰라요? 모르면 넘어가고. 하여튼 실무자는 아실 거예요. 기장을 딱 하면 3만 원까지는 활성화 안 되다가 5만 원 치면 그저 활성화 되잖아요. 이거 영수증 쓰냐고 그 법적 정비 쓰냐고 다 그저 끈바이 끈으로 다 나온다고요. 그렇게 저건 영수증으로 쓴 만약에 정비가 안 쓴 거를 다 모아가지고요. 나중에 불러오면 2% 가산세 때리면 그죠? 기장할 때 우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요. 실무자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접대비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접대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접대비는 얼마? 1만 원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경조금은요. 1만 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다고요. 그런데 1만 원 초과하고 20만 원 초과하면 반드시 뭘 쓴다고? 법적 정비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1만 만약에 여러분들 경조금은 차지하고 그냥 일반적인 접대를 한다 가정할게요. 혼자 접대합니까? 라면값도 5,500원 하던데? 맞잖아요. 우리 그 라면에 오뎅은 못 시켜 먹어요. 어묵이나. 혼자 접대할 수 없는 거예요. 둘이 먹으면요. 최소한 10,000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현금을 줬어요. 영수증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원천적으로 접대비는 뭐예요? 현금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수증 받지 말라. 반드시 법적 정병을 갖춰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5만 원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송금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이 그저 접대비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 5만 원으로 계산한 거 있죠. 그거 다 부인해 버려요. 완전히 직부인해 버린다. 다 날려버린다.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을 바로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인정하고 가산세를 때리는 게 아니고요. 아예 금액 자체를 드러내서 아예 부인해 버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접대비 할 때 이순위 조정해서 이거 배우게 될 거예요. 기타 사유 유출.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과 법적 정빙 사용하지 않은 것도 기타 사유 유출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는요? 매기면 안 되겠죠. 이 본 큰 거를 때렸는데 또 가산세 때리면 안 되죠. 뭐 앞으로 그죠? 코가 깨졌는데 또 밟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한 번만 때려. 얘는 인정해주고 얘 때리고 얘는요 큰 걸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정빙의 카드의 범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 신용카드의 범위에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경비는 개인의 뭡니까 임직원 카드도 만약에 사용했다라면 이거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신용카드에 의한 수령 맹세표를 제출할 때 임직원 카드로 해서 뭡니까 유형 4번 신용에 때려가지고 뭐야 공제되는 걸 그저 입력해서 공제받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법인카드는 근데 접대비는요 그죠? 예, 개인 임직원 카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법인카드만 인정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법인세법 나중에 세무조정할 때 접대비가 가서 접대비를 신용카드 있잖아. 직원의 카드로 썼다고 하면요. 이건 뭐죠? 정빙이 갖추지 않은 거잖아요. 접대비는 법인카드만 써야 되는데 개인카드 쓰면 정빙을 갖추지 않은 거잖아요. 정빙을 갖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빙을 안 갖췄으면요. 전부 다 송금불산입해서 기타 사유주를 다 때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조금은 왜 20만 원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는 그냥 영수증 받아도 된다 이거죠. 영수증이나 아무거나 그죠, 증빙 그렇게 갖추지 않아도 되겠고 20만 원 초과하면요 반드시 그죠 법적 증빙 갖춰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조금은 말 그대로 경사나 애사 때 우리가 부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만 원이라는 게 상징적이죠. 칠하면 얼마예요? 칠하면 아니 안 칠하면 5만 원. 오 잘하네요. 지금 칠하면 좀 칠하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좀 이하. 이해요? 모르겠어요. 되게 칠하면요. 한 15만 원에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럼 매일마다 그죠 다르니까 한 20언저리쯤 될 거예요, 그죠? 한 칠하면 그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뭔가 우리 경조금의 경우에 거래처의 사장님이 아들이 결혼한대요. 근데 거기 가서 만 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그 현실감을 가미하기 위해서 20만 원까지는 뭐야? 그죠? 이렇게 증빙이 없더라도 법적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한다 그러면 실제 실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취자분이 오면 그게 부조를 얼마 하면 될까요? 20만 원 가서 사진 인증사 찍고 거기 해서 증빙 붙이고 그 다음에 더 여기가 좀 거래처가 좀 거래처가 좀 큰 거래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환 같은 거 꽃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20만 원이나 이런 거 하나 큰 거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계산서 받으면 되지. 됐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 법 규정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배분의 원칙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원가는 500번대로 판관비는 바로 비용화해야 되고 그거랑 똑같은 그죠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조원가를